단기 매매 증권이네요. 자, 유가증권을 이제 취득하면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이 이름을 쓰려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 이름을 쓰느냐? 뭐라고 했어야 돼요?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유가증권인데.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면 단기 매매 증권을 씁니다. 그렇지 않고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겠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 이것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처리한다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취득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취득 원가를 얼마로 기록할 거냐? 최초 인식과 측정. 이게 이제 기준서의 표현이에요. 말이 좀 딱딱하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합니다. 인식이 뭐라고요? 인식, 계상, 기록.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될 때 기록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기록. 계약 당사자가 된 날이 언제야? 매매일 날 재무상태표에 기록하세요. 자, 최초의 인식 시. 자, 이제 기록을 할 텐데, 기록할 때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적겠죠? 얼마로 적을 거냐? 공정가치로 적으래요. 중요한 말이죠. 공정가치로 적어요. 공정가치로. 자, 이때 바로 밑에 칸에 보면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공정가치는 거래 가격이다. 쉽게 말하면 공정가치로 사겠지 뭐.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공정가치로 적어.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유형자산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채권을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거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 15만 원에 주고 사야 돼. 그럼 그 벌어진 차이. 여기를 15만 원 주고 샀다고 15만 원 적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공정가치로 적으라니까. 이렇게. 그럼 그 벌어진 차이는 뭐야? 그 자산을 원가에 가산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하다. 공정가치로 돈 준 걸로 적는 게 아니야. 자, 이때 취득과 관련된 거래 원가. 자, 여기 이제 회계 1급에서 어려웠던 얘기죠. 이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원가가 있더라. 10원. 뭐 하려고 들었냐? 이거 취득하려고 들었어. 그러니까 보통 자산은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여기다가 합치면 되는데 기준서에서 합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합치지 말고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기 매매증권만. 단기 매매증권이 아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킵니다. 얘만 유독히 비용 처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 뭐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증권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세금 등이 있으면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고 단기에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거 비용인데 이거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처리해야 될 것이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냐. 예전에 이제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서 내가 금융회사가 아니고 제조업자야. 제조업자가 단기간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고팔고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들었다. 이걸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영업의 비용인 900번대 뒤에 있는 비용을 쓰셔야 돼요.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이름이 뭐가 됐건 수수료 비용이건 지급 수수료건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라는 얘기.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비용들이 생기는데 물어보시는 것 중에 나머지 비용들은 뭐 은행에 뭐 어음을 할인하는데 발생한 비용 그냥 모두 다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시면 돼요. 딱 요거 하나만 빼고. 네? 요거 하나만 빼고 단기 매매증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모든 뭐 금융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원가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가치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유가증권 중에 지분증권의 형태인 주식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뭘 받아? 배당금을 받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그 다음에 채무증권인 사채, 채무증권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배당에는 현금으로 주는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으로 주는 주식 배당이 있어요. 자, 현금 배당을 받으면 현금 받고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한 주식의 수만 늘려줘요. 내가 10,000원짜리를 한 주 샀어요. 그럼 회계학상으로는 그냥 단기 매매증권이 이렇게 분개가 돼 있는 거고 회사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겠죠, 어딘가에. 그런데 주식을 한 주를 공짜로 주더래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하지 말고 주식 수만 이렇게 고쳐놔. 그럼 단가가 5,000원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이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걸 잊지 말도록 비망 기록. 비망이 뭐냐? 말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준비할 때 빚자고 망이 뭐야? 망. 노망, 망. 잊을 망. 잊지 않도록 준비해라. 너 이걸 한 주로, 두 주로 안 고쳐놓으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비망 기록, 뭐 비망가액 잊지 말도록 기록해 놓는 거를 비망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 네?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드렸죠. 회사에 피자판이 이렇게 있는데 네 조각이야. 근데 주식을 준다는 얘기는 한 조각 있는 사람을 한 조각씩 더 준다는 얘기는 이걸 더 쪼개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 나의 이익은 없는 거지. 네? 그 얘기 쭉 써 있네요. 순자산 변동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주를 주는 것은 투자회사의 몫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유 주식 수량과 단가의 변동만을 비만 기록해두면 된다. 그래서 현금 배당 받으면 현금 받고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 왜냐하면 회계 처리 안 하면 답이니까. 객관식을 대비해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자에 대한 얘기 있죠. 국공채 같은 채무증권에 투자하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배당금 수익으로 잡고 이자 수익은 보유 기간 중에 액면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분만큼 이자 수익으로 잡는다. 말이 어렵죠. 시험에 나오면 그냥 뭐 채무증권에 투자한 대가로 이자를 받았다. 현금하고 이자 수익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좀 말이 좀 길어졌죠. 뭐라고 돼 있냐면 보유 기간 중에 액면이자 상당액을 기간 경과분만큼만 잡아라. 이제 채무증권을 1월 1일부터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요날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100원 다 준대요. 그럼 이게 다 내 거지. 근데 내가 요 사이부터 요만큼만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떤 A라는 사람이 요만큼 갖고 있다가 나한테 떠넘겨. 그럼 내가 B인데 내가 요만큼 샀는데 여기 돈 다 받았다고 한꺼번에 나의 다 이자 비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이 나의 이자 수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액면이자 상당액. 자, 그 다음에 후속 측정 볼게요. 세 번째, 후속 측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기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자산 중에 이제 기말을 평가하는 것들 보셨죠. 이 자산을 취득을 해서 취득 공정가치로 적어놨는데 이 공정가치가 자꾸 움직이잖아. 움직이는데 따라갈 거냐. 올라가면 쫓아 올라가고 내려가면 쫓아 내려갈 거냐. 이게 시가법.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관없다. 그냥 취득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원가법. 올라가면 안 쫓아가고 떨어지면 쫓아 내려가자. 이게 저가법. 네? 그게 보면 이게 재고자산이 이 방법을 쓰죠. 재고자산. 평가라는 말이 없는 것들은 다 원가법이고. 자, 이 유가증권은 이 단기 매매증권 뭘로 평가할래? 시가법을 쓰래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해서 결산이 현재 갖고 있다면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공정가치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죠. 내가 100만 원 주고 산 주식이 오늘 120만 원 올라갔다고 이게 20만 원 번 거지. 번 건 맞는데 내다 팔아야 번 거지. 그래서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라고 불러요. 미실현 손익. 단기 손익 항목으로 잡으래요. 실현되지 않았는데 단기 손익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시가법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로 본다. 시장 가격을 공정가치로 보고
시장 가격은 보고기간 말 현재 종가다. 종가 뭐예요? 주식 객장 문 닫는 날의 가격. 그날로 평가해라. 그리고 이제 보고기간 말 현재 종가가 없더래. 그러면 보고기간 말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직전 거래일에 종가를 쓰도록 해라.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같이 생기면 어떻게 할래? 원칙은 각각 합니다. 총액법이에요. 평가 이익 한번 잡고 평가 손실 한번 잡아. 그런데 이익 난 게 100, 손해 난 게 50이면 중요하지 않니? 그러면 그냥 50이라고 순액으로 할 수도 있다. 순액법이라고 합니다. 대원칙은 각각 잡는다. 이것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다. 자, A 주식, B 주식, C 주식, D 주식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얘는 플러스 100 났고요. 얘는 마이너스 50 났고요. 얘는 플러스 50 났고요. 얘는 마이너스 20 났어요. 총액법이라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0, 평가손실 50, 평가이익 50, 평가손실 2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이익 난 것끼리 묶어서 평가이익 150 한번 하고 손해 난 거 묶어서 평가손실 7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주식 별로 회계 처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 주식이 10개 투자하고 있으면 10개 평가이익, 평가손실, 평가이익, 평가손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평가이익 난 거 한 번, 평가손실 난 거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사례 봅시다.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다음과 같다.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삼성물산의 주식 볼게요. 취득할 때 140이야. 그런데 장부에 140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100으로 잡혀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취득을 할 때 단기 매매증권은 140이었어요. 그런데 장부에 100이라고 잡혀 있다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단기 매매증권을 40을 줄이고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가를 한 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손실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공정가치가 120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겠어요? 얘하고 비교해? 이미 한 번 평가를 해서 떨어뜨렸는데 근데 현재 장부상에는 100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100이 120으로 튀었으니까 이 둘 차이를 단기 매매증권 20 늘리고 평가 이익 이렇게 해야지. 140인데 120이라고? 또 20 떨어졌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취득 원가, 취득 금액과 장부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취득할 때가 곧 장부가액일 텐데 장부가액이 한번 변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100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을 한번 처리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공정가치는 이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하자마자는 장부가액이 곧 취득가액일 텐데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평가가 한번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사례 볼게요. 그러니까 취득금액하고 장부가액이 다르면 장부가액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대신증권은 장부가액이 450이고요. 공정가치가 440이야. 10만 원 더 떨어뜨리면 되죠. 단기 매매증권을 없애주면 되겠네요. 10만 원만큼.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고.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하는 상황. 내다 팔 때. 자,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처분 금액, 장부 금액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누가 더 크냐? 자, 장부 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처분 이익인 거고. 맞죠? 이렇게 팔았어?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고 처분 금액보다 장부 금액이 더 커. 그러니까 장부에 많이 잡혀 있는데 싸게 팔았으니까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요. 자, 그 차익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말. 이때 처분 금액이라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처분 금액이 뭐냐? 예? 처분 금액이라 하면 매각대금에서 돈 팔기로 한 금액,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를 뺀 금액을 말해요. 응? 여기서 처분 금액이라 하면 매각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장부에 100 잡힌 자산이야. 자, 얼마에 팔기로 했냐면 120에 팔기로 했어요. 이게 매각 대금이야. 그런데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더래. 10이 발생했어. 그러면 처분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매각 대금에서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를 뺀 금액이니까 여기가 110인 거야. 그래서 처분 이익이 얼마가 나오도록? 10이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장부에 100인데 120에 팔았다고? 아, 그러면 처분 이익이 20 나고요. 이익 났지? 그리고 관련된 비용도 생겼네? 아, 비용 10 잡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해됐죠? 제일 중요한 말. 매각, 여기서 말하는 처분 금액이라 하면 매각 대금에서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를 뺀 금액을 말해. 그러니까 120인 매각 대금에서 관련 비용을 뺀 110을 보고 이걸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라는 비용은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하지 말라. 자, 거기까지 하고 일단 사례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자, 단기 매매증권 장부에 150 잡혀 있어요. 여기가 150 잡혀 있대. 자, 200만 원에 처분합니다. 자, 매각 대금이 200인 거야. 그런데 매각 수수료가 5만 원 나가요. 그것이 뭐야? 그게 처분 금액이지. 150이죠? 195. 그 처분 손익이 얼마 나오도록 해야 돼요? 195에서 115 뺀 45만 원이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뺄게요. 단기 매매증권 장부에 150 잡혀 있죠? 150 뺍니다. 돈 받습니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현금으로 받네요. 현금으로 얼마 받기로 했어요? 200 받기로 했죠. 그런데 매각 수수료를 빼고 들어왔죠. 바로 빼 여기서 195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처분 금액이잖아. 둘 차이를 메꿔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45 이렇게 하시면 되지. 됐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단기 매매증권 150. 돈은 보통예금 통장에 들었다 칩시다. 보통예금에 200. 그리고 현금으로 5만 원. 수수료, 비용 5만 원. 그리고 벌어진 차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50만 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 50만 원이 아니라 요거를 없애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4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내다 파는 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비용이 안 나오도록 바로 매각 대금에서 줄여. 예? 줄여. 그래야 안 생길 거니까. 그래서 처분 금액을 만들어서 비교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각각 서로 다른 가격으로 취득하면 뭘 팔았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처분 손익이 서로 달라질 거니까 단가를 산정해야 될 필요가 생기죠. 우리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단가 산정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 동일한 회사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월 1일 날 10,000원 주고 샀고요. 1월 2일 날 15,000원이고요. 뭐 1월 3일 날 16,000원이야. 그 2월 1일 날 하나 팔아봐. 얼마에 팔았냐? 15,000원에 팔았다. 너를 팔면 5,000원 이익이고, 너를 팔면 본전이고, 너를 팔면 1,000원 손해본 거고. 그러니까 단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팔았다고 볼래? 뭐 개별적으로 관리할래? 그럼 개별법.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갔다 그러면 선입선출법. 나중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면 후입선출법. 뭐 이런 거. 뭘 쓸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했다. 이때 처분하는 시점에서 단가를 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단가 산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쓰되 한 번 쓰면 계속 써라 라고 되어 있네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합리적인 방법.
한 번 쓰면 계속 써라.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봅시다, 이제. 자, 주식 100주를 2월 1일 날 주당 5,000원씩 샀어요. 그리고 동일한 회사의 주식을 2월 2일 날 200주를 샀는데 이때는 주당 6,500원이네요. 그리고 2월 3일 날 요거를 100주를 내다 팔아요. 얼마치게 파냐면 55,000원에 팔아요. 자, 일단 돈 들어온 거 알 수 있죠. 현금 받았네. 현금으로 100주 55,000원씩에 팔았으니까 55만 원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내보내는 이 단기 매매증권에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응? 누구를 빼낼 거냐? 무슨 법을 쓰라고 되겠어요?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쓰라 그러면 뭐야? 이게 지금 몇 주죠? 100주니까 여기 지금 50만 원 이렇게 날아가면 되죠. 그러면 55만 원 이익 났네. 이걸 쓰면 65만 원 날아가니까 손해 나는 거고, 이동평균법 쓰래. 이미 아시겠죠? 곱하기 5,000원 더하기 200주 곱하기 6,500원 나누기 전체 주식수 300주로 나눠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얼마냐면 6,000원 나왔네요. 그 6,000원짜리가 날아가는 거야. 6,000원짜리가 100주니까 60만 원이 날아가요. 그래서 손해 났네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5만 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이게 여러분 뒤에 문제 풀다가 물어보던데, 이제 여기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부에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내서 지금 빼내는 거잖아. 근데 이렇다. 100주를 5,000원 주고 샀고요. 200주를 6,500원에 샀고요. 그런데 이것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뭐 얼마에 뭐 10만 원에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이 취득 단가가 달라지나요? 이게 달라져? 안 달라지지. 이건 그냥 비용 처리하잖아.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켰으면 이 금액만큼이 늘어서 취득 단가가 움직일 텐데, 이걸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얘들을 살 때 얼마가 돈 들었건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얘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유가증, 이거 객관식에 한번 나와서 적어놨네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적어놨는데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안 갖고 있으려면 다른 범주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유가증권의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에 변화가 있어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라. 객관식이 나왔으니까 봐두시는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어요. 원칙은. 그리고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다만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할 수도 있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데 시장성이 없어졌어. 예? 그러면 뭐로 분류해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라. 봐두시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겠다. 그럼 만기 보유 증권 할 수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만기까지 이제 안 갖고 있을란다. 때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그 얘기. 그 다음에 유가증권 과목을 변경시킬 때는 재분류하는 일을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에 바꾸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